자, 2025년 11월 말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헬스케어 시스템이 말 그대로 거대한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수백만 명의 건강보험을 좌우할 ACA, 우리가 흔히 오바마 케어라고 부르는 것에 보조금 만료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정책 논쟁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최근에 역대 최장기 연방정부 셧다운까지 불러온 그야말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정치적 뇌관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딱 한 달 뒤인 12월 31일, 약 2,400만 명의 재정적 생명줄이라고 할 수 있는 향상된 보험료 세액 공제, EPTAC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2,400만 명이요? 네, 저희는 이걸 보조금 절벽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절벽이 왜 생겨났는지, 또 벼랑 끝에선 정치권에서는 어떤 줄다리기가 오가고 있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방금 2,40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렇죠. 이 보조금이 대체 뭐길래 한 국가의 헬스케어 시스템을 이렇게 뒤흔드는 건가요? 이 보조금의 핵심은 딱 두 가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데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소득 상한선을 없앤 거예요. 원래는 연방 빈곤선, FPL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준의 400%를 넘는 소득이 있으면 보조금을 아예 못 받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냥 당신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잘랐던 거고요. 그러죠. 그런데 이걸 없애고 소득의 8.5%를 넘는 보험료는 정부가 내주겠다. 이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아, 문턱을 확 낮췄네요. 네. 이게 소위 말하는 중산층의 가입을 대거 유도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건강한 사람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위험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변화는 뭔가요? 두 번째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FPL 150% 이하 계층에게는 아예 보험료를 0원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0원이요? 한 푼도 안 내게요? 네, 한 푼도 내지 않게 된 거죠. 이 두 가지 정책 덕분에 ACA 가입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와, 한쪽에서는 문턱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부담을 완전히 없애버렸군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선순환을 만들었냐면요. 보험사는 가입자가 늘어나니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고 네. 병원 입장에서는 가장 골치 아픈 문제였던 무보상 진료, 그러니까 보험 없이 와서 진료비도 못 내는 환자들로 인한 손실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들어보면 정말 환자, 보험사, 병원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 같은데요. 이렇게 좋아 보이는 제도를 두고 왜 정치권에서는 연장을 못해서 나라가 셧다운될 지경까지 온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료에도 나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에 이 보조금을 두고 보험사들을 돈 빨아먹는 존재라고까지 비난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폐지를 주장했었죠. 그랬던 사람이 왜 입장을 바꾼 거죠? 역시 2,400만 명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그것도 뭐 중요한 이유겠지만 더 큰 건 보조금이 사라졌을 때 닥쳐올 경제적 충격에 대한 경고음이 여기저기서 울렸기 때문입니다. 아, 경제적인 문제? 네, 그래서 완전 폐지가 아닌 헬스케어 가격 인하법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의 조건부 연장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꺼내든 거죠. 조건부 연장이라 그냥 연장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조건들이 붙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조건이 4가지나 붙었습니다. 첫째, 영구적인 제도가 아니라 2년 한시적 연장입니다. 아, 일단 급한 불만 끄고 다음 선거에서 또 이걸 쟁점으로 삼겠다. 이런 계산이군요. 바로 그거죠.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소득 상한선의 부활입니다. FPL 700% 수준에서 선을 그어서 고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다시 차단하겠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조건은 저소득층의 영원 보험료를 폐지하는 겁니다. 아무리 적더라도 최소한의 보험료는 내게 만들어서 이름만 올려놓는 유령 가입자를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변화들인데 가장 중요한 네 번째 조건이 남았다고요? 네, 바로 이 법안의 가장 어쩌면 파괴적이면서도 혁신적인 부분인데요. 바로 건강저축계좌와의 연계입니다. 잠깐만요. 건강저축계좌요?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거랑 개인이 돈을 모으는 저축이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이게 바로 이 법안이 노리는 패러다임의 전환이거든요. 패러다임의 전환이요? 네, 기존 방식은 정부가 세입자의 월세를 깎아주기 위해 집주인, 즉 보험사에게 보조금을 직접 주는 것과 같았어요. 아, 네네. 그런데 새로운 방식은 그 보조금을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 즉 가입자 통장에 현금으로 직접 쏴주겠다는 겁니다. 아, 돈의 주인을 보험사에서 가입자 개인으로 바꾸겠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가입자가 혜택은 좀 적지만 보험료가 아주 저렴한 브론즈 플랜이라는 상품을 선택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정부 보조금 기준보다 남는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차익이 생기겠죠. 그 남는 돈을 예전처럼 보험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가입자 개인의 건강저축계좌 HSA에 현금으로 넣어주겠다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판을 뒤엎는 아이디어네요. 이건 단순히 돈의 흐름을 바꾸는 걸 넘어서 뭐랄까 헬스케어의 철학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보조금의 수혜 대상을 보험사에서 개인으로 바꾸려는 아주 근본적인 시도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죠. 만약 이 모든 정치적 줄다리기가 실패로 돌아간다면
즉 최악의 시나리오인 합의 불발이 현실화된다면요? 그야말로 메가톤급 경제 충격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가톤급이요? 네, 한 분석에 따르면 보조금이 사라지는 즉시 가입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순보험료가 평균 114% 폭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4%요? 거의 2배 이상이 오른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 그냥 인상이 아니라 감당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맞습니다.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예를 보면 더 와닿으실 텐데요. 연소득 28,000달러인 가입자의 경우 지금은 연간 보험료로 325달러를 내는데 보조금이 사라지면 1,562달러를 내야 합니다. 와, 1년 사이에 부담이 5배 가까이 뛰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건 이중 타격을 유발해요. 첫째는 방금 말씀드린 직접적인 보조금 소멸의 충격이고 네. 둘째는 그로 인한 2차 충격입니다. 보험료 부담을 느낀 상대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시장을 대거 이탈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시장에는 아픈 사람들만 남게 되고 보험사들은 남은 사람들의 보험료를 떠올리게 되죠. 악순환이네요. 네, 이른바 죽음의 소용돌이, 데스 스파이럴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약 480만 명이 보험을 완전히 잃게 될 거고요. 그 충격은 그럼 고스란히 병원으로 향하겠네요. 그렇습니다. 병원들은 2026년 한 해에만 약 321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45조 원에 달하는 무보상 진료 비용을 떠안게 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45조 원이요? 네, 지방의 소규모 병원들은 말 그대로 연쇄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거죠. 듣기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런데 만약 트럼프 행정부의 HSA 연계안이 통과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요? 아까 자료에서 봤던 브론즈화라는 현상이요? 아, 네, 바로 그 브론즈화 현상이 이 정책의 가장 큰 맹점 중 하나입니다. 그게 뭔가요? HSA 계좌에 현금을 받으려면 가장 저렴한 브론즈 플랜에 가입해야 하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현금 혜택을 받기 위해 너도 나도 브론즈 플랜으로 몰려들 겁니다. 아,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보험 가입자 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겠네요.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브론즈 플랜은 보험료가 싼 대신 가입자가 직접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높거든요. 아, 결국 사람들은 매달 보험료는 내지만 막상 아파도 그 높은 병원비가 무서워서 병원 가기를 꺼리게 되는 거죠. 무늬만 보험인 셈입니다. 정말 대혼란이네요.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거대 기업 UNH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요? 불확실성에 대비해 몸집을 줄이고 이익률을 지키는 일종의 요새화 전략이죠. 요새화요? 네, UNH의 3분기 의료 손해율 MCR이라는 지표가 89.9%까지 치솟았습니다. 보험료 100원을 받아서 거의 90원을 의료비로 썼다는 뜻으로 수익성이 크게 나빠졌다는 신호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UNH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대응이 아주 과감합니다. 우선 보험 부문에서는 2026년 보험료를 20에서 25% 대폭 인상해서 가격에 민감한 가입자들을 걸러내고 수익성 높은 고객만 남기는 체리피킹 전략을 쓸 겁니다. 이건 뭐 돈 안 되는 환자는 받지 않겠다는 선언 아닌가요? 굉장히 냉정한 전략으로 들리네요. 냉정하지만 시장의 불확실성 앞에서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죠. 서비스 부문인 옵텀 쪽 전략을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UNH는 단순히 보험사가 아니라 의사랑 병원까지 소유한 거대 복합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이 아주 복잡하고 재미있습니다. 옵텀의 한 축인 옵텀 헬스는 의사와 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환자들이 병원에 안 올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인데 최근 사람들이 병원을 너무 많이 찾으면서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자회사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니 정말 딜레마네요. 심지어 독점 규제 당국의 조사까지 받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모 회사가 자회사에 부당하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죠. 한쪽에서는 손실을 보고 다른 쪽에서는 법적 리스크에 직면한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인 겁니다. 그럼 UNH의 요새화 전략에도 구멍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UNH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약제 급여 관리 PBM 자회사인 옵텀 RX입니다. 옵텀 RX요? 네, 만약 최악의 시나리오인 보조금 절벽 사태가 현실화돼서 수백만 명의 무보험자가 생긴다고 가정해보죠. 이 사람들은 이제 현금을 내고 약을 사야 합니다. 그렇죠. 통계적으로 PBM 회사들은 보험이 적용된 처방보다 이런 현금 시장에서 훨씬 더 높은 마진을 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와, 정말 놀랍네요. 한쪽 사업부를 위협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다른 쪽 사업부에게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전판을 여러 겹으로 깔아놓은 셈이죠. 이것이 바로 UNH가 보여주는 요새화 전략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치권은 HSA 연계라는 복잡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벼랑 끝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 환자와 병원들은 생존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을 꿰뚫어본 거인 UNH는 이미 높은 성벽을 쌓고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군요. 네, 그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국 헬스케어의 미래는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현대로서는 HSA가 연계된 조건부 단기 연장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해결책이 아니다. 네,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높은 자기부담금을 떠넘기는 이른바 고부담 소비자 주도형 의료 시대로의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보셨다시피 UNH는 바로 그런 변화에 가장 완벽하게 대비한
관리하고 있는 플레이어죠. 결국 개인의 책임과 선택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재편될 거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쟁은 공적 자금을 보험사에 주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안은 그 돈을 개인의 건강저축 계좌에 직접 넣어주자는 겁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공적 자금은 국민이 복잡하고 어려운 보험 상품을 구매하도록 돕는 데 쓰여야 할까요? 아니면 개인이 직접 자신의 의료비를 계획하고 관리하도록 현금을 쥐어주는 데 쓰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미국의 대답이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의 모습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